우연한 기회에 접하게 된 타로 카드 심리학에 매료되었고 유튜브 영상으로 내용을 보관하고 싶었다. 이 영상을 보고 듣는 많은 이들 역시 매료되지 않을 수 없을 거라 생각한다. 머릿말.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싶은 모든 이들에게. 우리는 매일 아침 세수를 하고 양치를 하면서 거울의 얼굴을 비춰본다. 아마 누구든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거울을 볼 것이다. 그런데 왜 거울을 볼까? 아마도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지는 내가 남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궁금해서일 것이다. 씻든 말든 양치를 하든 말든 내가 나라는 사실은 죽을 때까지 바뀌지 않을 텐데 우리는 왜 남을 신경 써야 할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일 것이다. 사회적 동물이란 혼자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설령 혼자 살 수 있다 해도 그 기간이 오래되면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위기에 처하거나 문명인으로서의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질 확률이 높다. 결국 인간은 남을 의식하고 살아가야 하는데 거울을 보는 것은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이고, 즉 자기 자신의 이미지에 대한 타인의 느낌을 신경 쓰는 것이다. 나의 이미지는 상대에게 많은 정보를 준다. 일단 상대는 내 얼굴의 색깔이나 부은 정도를 통해 건강 상태를 짐작하게 될 것이고, 헤어스타일이나 메이크업에 따라 호감 정도가 결정될 것이다. 만약 내가 취업을 위해 면접을 본다면 면접 당일 몇 번이고 거울에 내 모습을 비춰볼 게 뻔하다. 나에 대한 타인의 느낌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옛말에 옷 잘 입는 거지가 동냥도 잘한다는 말이 나온 것도 다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이런 말도 듣는다. 사람은 얼굴보다 마음이 예뻐야 한다. 외모 지상주의가 판을 치는 세상이지만 이렇게 오래된 격언에 토를 다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정말로 얼굴보다 마음이 예뻐야 한다면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에 얼굴이 아닌 마음을 먼저 비춰봐야 하는 것은 아닐까. 내 마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자기 전까지 하루를 어떻게 보내려는지 먼저 비춰봐야 하지 않을까. 남들이 신경이 쓰인다면 남보다 먼저 내가 나를 알아야 하지 않을까. 지피 지기면 백전불패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말이다. 좋다. 그렇게 하자고 다짐하자. 그런데 마음을 비추는 거울은 어디서 구하지? 그 거울은 어떻게 생겼을까? 한 번도 마음을 비춰본 적이 없으니 그 거울이 어떤 건지 알 수가 없을 테지. 필자는 여기서 안타까움을 느껴 마음을 비추는 거울을 여러분에게 내어주려고 한다. 우리의 마음, 내 마음을 비춰주는 거울. 그 거울의 이름은 타로 카드이다. 좀 더 자세하게 말하면 라이더 웨이트 덱의 메이저 카드 22장이 마음을 비춰주는 거울의 이름이다. 메이저 카드 22장은 당신이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꾸었던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당신이 아침에 일어나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당신이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갈지, 당신은 오늘 선택의 기로에서 무엇을 판단해야 하는지, 혹은 그 판단의 이면에 어떤 마음이 숨어 있는지 알고 싶을 때 마음의 이미지, 소리, 촉감 등을 비춰준다. 여러분은 이 거울을 통해 당신의 마음을 보고 살피고 닦고 메이크업을 하고
머리 손질을 할 수 있다. 이제부터 매일 세수를 하고 양치하는 것만큼이나 아름답게 맑게 마음을 가꾸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필자는 타로샵 현장에서 초중고 상담실에서 또는 개인적으로 자신의 마음이 무언지 몰라 고민하는 슬프고 우울한 친구들을 위해 이 책이 널리 활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 타로 카드를 알든 모르든 타로 상담가든 타로 초심자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 책을 잘 활용하는 방법을 다음 몇 가지로 정리하여 말씀드리고자 한다. 첫째, 이 책은 타로 카드의 상징을 통해 명상을 하거나 자기 통찰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그래서 이 책에 등장하는 타로 카드를 거울 카드라고 부른다. 둘째, 이 책은 타로 카드의 베이직이라 할 수 있는 라이더 웨이트 덱을 바탕으로 씌워졌다. 이 카드는 유니버셜 웨이트 덱의 초창기 버전이다. 이 책에 수록된 타로 카드 그림은 라이더 웨이트 덱을 모티브로 하여 재구성한 일러스트이다. 그러므로 이 책의 그림을 보면서 상상의 날개를 펼치며 책을 읽어도 좋고 라이더 웨이트나 유니버셜 웨이트를 옆에 놓고 이 책을 읽어도 좋다. 타로 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에서 해당 카드의 이미지를 찾아보면서 책과 함께 봐도 좋다. 셋째, 이 책은 라이더 웨이트 덱의 메이저 카드 22장의 의미를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회화적 의미를 주로 다루는 다른 타로 카드 책에서 접하기 힘든 수비학적 의미, 점성학적 의미, 심리학적 방어 기제를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다. 넷째, 이 책은 질문자의 질문에 상담자가 답을 주거나 명령을 내리지 않는다. 내담자가 처한 문제를 놓고 그 문제에 대해 다양한 관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일깨워 주거나 문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전환을 유도할 뿐이다. 그러므로 이 책에서 답을 찾지 말기 바란다. 다만 새롭게 생각하기 또는 다르게 생각하기를 당부하고 싶다. 결국 당신이 처한 문제는 당신 스스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다섯째, 이 책에 서술된 심리학적 방어 기제는 심리학 전공자가 아니면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이 책을 통해 어렴풋하게나마 그러한 방어 기제를 접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필자는 믿는다. 그 방어 기제를 좀 더 잘 알기 위해 이 책, 저 책 찾아보거나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면 늘 당신을 힘들게 했던 여러 가지 골칫거리들의 근본적인 원인이 당신 자신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 깨달음이 골칫거리들의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필자는 확신한다. 여섯째, 오랫동안 타로 상담을 업으로 해온 분들은 이 책을 통해 여지껏 해온 키워드를 이용한 단순한 해석에서 벗어나 통찰을 이끌어내는 울림이 있는 해석을 하게 되리라 믿는다. 끝으로 이 책이 혹시 어렵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지만 타로 상담을 업으로 하는 독자라면 내담자보다 몇 배 더 많은 공부와 사유를 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이 책을 읽어주기 바란다. 타로는 거울이다. 거울은 나를 객관화한다. 이솝우화의 욕심쟁이 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이 개가 뼈다귀를 물고 개울 위 다리를 건너다가 물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다른 개로 착각을 하여 짖다 뼈다귀를 물속에 풍덩 빠뜨리고 말았다. 개는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했을까? 물에 비친 개가 뼈다귀까지 탐낼 정도로 욕심쟁이였기 때문이고 그보다 물에 비친 개가 다른 개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즉, 이 개는 자기상, 즉 자아상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참고로
프랑스 철학자, 정신분석학자 자크 라캉의 거울 단계 이론에 의하면 인간은 동물과 달리 생후 6에서 18개월 전후가 되면 거울에 비친 모습을 보고 자기상을 형성한다고 한다. 다시 말해 거울에 비친 모습이 자기라는 것을 이해한다는 뜻이다. 우리의 마음은 흔히 거울에 비유된다. 거울은 비치는 모든 대상을 그대로 담지만 거울 자체는 비어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은 그 무엇이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떤 흔적도 남지 않는다. 하지만 반론도 있다. 우리의 마음을 의식과 무의식으로 구분하면 완전한 거울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거울은 우리의 의식을 무엇이든 있는 그대로 담아내지만 우리의 무의식은 있는 그대로를 담아내지 않고 왜곡하여 담아낸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토끼에게 물린 사람은 하얗고 귀여운 일반적인 토끼의 모습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놀랐던 경험 때문에 늑대처럼 사나운 토끼를 떠올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어떤 것을 보고 느끼는 우리 마음에는 서로 다른 두 층이 있다는 것이다. 상대방을 설득하는 심리 효과 중에 거울 효과라는 것이 있다. 말 그대로 상대방의 거울이 되어주는 것으로 무의식 중에 호감을 느끼게 하는 효과가 있다. 크게 말과 행동으로 나눌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인이 한국말을 할 때 우리는 친숙감을 느끼며 한복을 입고 윷놀이를 할 때 더욱 친근감을 느낀다. 또 하나, 거울은 자의식을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혼자 있을 때 무심코 휴지를 버리려다가도 자기 모습이 그대로 비치는 거울을 발견하면 그 행동을 삼간다는 것이다. 즉 보는 사람이 없으면 무의식적으로 행동하지만 거울을 통해 자기 모습을 보게 하면 비양심적인 행동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거울의 의미를 은유적으로 사용한 예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고대 로마의 시인인 베르길리우스는 아버지가 거인처럼 살면 당연히 아들도 거인의 발자국을 따라가게 된다고 했는데 이는 아버지가 아들의 거울이 된다는 의미다. 같은 시대 역사가 플루타르코스는 과거의 선인들 앞에 놓고 자신을 성찰하라고 주문했는데 이는 과거의 선인들을 거울로 보았기 때문이었다. 또한 군주의 거울이라는 말은 8세기 말 카롤링거 르네상스 시대에 군주를 교육하던 교육과정을 말한다. 16세기 르네상스 시대의 정치 이론가인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을 쓰기 위해 옛 선인들의 행적을 연구하면서 그들과 대화를 나눈다고 표현했는데 이는 옛 선인들의 행적을 자신이 닮아가야 할 거울로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거울은 나를 그대로 드러내거나 거울 속 나 자신을 들여다봄으로써 내가 성찰하는 계기가 또는 내가 닮아가야 하는 미래의 내 모습으로 간주된다. 다시 말하면 거울은 주관적인 나를 객관화시켜서 내가 나를 좀 더 잘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두 번째, 타로는 나를 비추는 거울이다. 정말 죽고 싶어요. 가끔 가족이나 친구 혹은 주위 사람들로부터 이런 고백을 들을 때가 있다. 살면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으랴. 아무튼 이런 고백을 듣는다면 당신의 첫 마디는 다음 두 대답 중에서 어느 쪽인가? 첫 번째, 왜요? 두 번째, 많이 힘드시군요. 만약 당신이 애정 문제로 죽고 싶을 만큼 힘들다면 당신의 가족이나 친구로부터 다음 두 대답 중에서 어떤 말을 듣고 싶은가? 누구에게나 그런 사랑은 있죠. 그렇다고 다 죽진 않아요. 당신 목숨보다 당신 가족보다 소중한 것을 그 사람이 갖고 있나 봐요. 그게 뭘까요? 타로 상담을 하다 보면 가슴이 먹먹해질 때가 가끔 있다. 이럴 땐
내담자를 위해 현명한 답을 찾는다는 것이 참으로 부질없다는 생각을 하곤 한다. 아주 작은 힘이나마 도움이 되어야겠다는 것도 촌스러운 감정의 사체. 괜한 참견일지도 모른다. 생각해보자. 언제부터 우리가 남의 말을 그렇게 귀담아 들었는가? 가슴이 먹먹해질 때는 그냥 가슴을 열고 내담자를 들어올 수 있게 해주면 된다. 그의 문제가 나의 객관적이고 논리적이며 예리한 말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서로 알고 있다. 내담자 스스로 자기 문제를 털어놓고 그것에 대한 감정을 드러냄으로써 문제는 더욱 명료해지고 내담자가 감정을 피워낸 그 자리에 비로소 해결의 실마리가 생겨날 수 있다. 내 가슴이 먹먹한 건 상대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었다는 사인이므로 그 다음부터는 가슴을 열고 내담자의 말에 온전히 귀 기울이면 된다. 상담은 그것으로 충분하다. 나는 이것을 통찰을 위한 시작이라 부른다. 통찰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담자가 하는 것이다. 나도 타로도 내담자의 친구일 뿐이다. 대화의 친구. 나는 타로 상담가다. 지금까지 나를 찾아와 이야기를 나눈 사람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하루에 수십 명을 상담할 때가 많지만 비 내리는 고즈넉한 주중에는 한두 명을 붙들고 새벽녘까지 상담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듣는 나도 이야기하는 내담자도 마음이 무거워 동이 틀 때까지 진지하게 상담을 계속한 경우도 많고 그들과 가까운 야식집으로 가서 해장으로 속을 달래가면서까지 상담을 이어간 적도 부지기수다. 무슨 할 말이 그리 많았을까? 상담을 한다고 다 풀릴 문제도 아니고 오래 이야기한다고 답이 더 나오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 생각해보면 답답한 사람은 내담자가 아니라 상담자인 나 자신이 아니었나 헷갈릴 정도다. 나도 내담자도 처음 본 사이인데 그렇게 작을 속을 다 꺼내 보이며 스스럼 없이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건 답답함보다는 외로움 때문이 아니었을까. 인간은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라고 한 철학자 하이데거의 말처럼 어쩌면 처절하게 인간임을 자인하는 순간들은 아니었을까. 우리가 호모 나렌스, 즉 이야기하는 인간이라 불리는 이유도 그토록 외롭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그렇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것은 아닐까. 사람이 사람을 만나 끊임없이 대화하는 게 그나마 해결의 실마리라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말할 수만 있다면, 들어줄 상대만 있다면 그 얼마나 인간적인 일인가 말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는 이야기하고 싶다고 아무 때나 아무나 만나서 이야기할 수가 없다.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도 조건 없이 무한정 길을 빌려주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대화해야 한다. 대화만이 나의 고민을, 나의 답답함을, 나의 외로움을 해소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대화할 사람을 찾을 형편이 안 된다면, 대화하고 싶을 때 들어줄 그 누구도 없다면, 대화가 쉽게 끝날 것 같지 않다면 그럴 때는 나 자신과 대화하자. 내가 어떤 말을 누구에게 하기 전에 가장 먼저 대화해야 할 사람은 어쩌면 내가 아닐까. 내가 얼마나 깊은 고민에 빠져 있는지, 내가 얼마나 답답해 하는지, 내가 얼마나 외로운지부터 알아야 하지 않을까. 내가 내 아픔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그 누구에게 아프다 말하겠느냐 말이다. 나 자신과 대화하기 위해선 거울이 필요하다. 타로는 거울이다.
나의 고문을 비춰주고 나의 답답함을 비춰주고 나의 외로움을 비춰주는 거울이다. 그러니 당신은 홀로 타로와 마주 앉아 끊임없이 대화를 이어가면 된다. 언제고 어느 때고. 세 번째, 타로는 왜 거울일까? 오랫동안 상담을 하면서 심한 슬럼프를 겪었던 시간도 있다. 내가 점쟁이인지 상담가인지 모를 정체성 혼란과 과연 내게 상담가의 자격이 있는가 하는 자기 성토 때문이었다. 내 자신의 삶, 아니 내 자신의 문제 하나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서 내담자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내 모습이 순간순간 메스껍게 느껴지고 뭔가 나답지 않다는 생각이 들면서 결국 나는 가짜라는 기분 나쁜 자괴감이 엄습해왔기 때문이다. 재미로 보는 타로 상담이 필요 이상으로 진지한 것도 촌스럽다고 힐난하는 사람이 있다면 차라리 고마울 것 같다. 어릴 때 죽음과 꿈에 대한 신비한 경험을 한 나는 일찍부터 무의식에 관심이 많았다. 그래서 역학이나 신비주의, 심리학에 심취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이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우주는 더 경이롭고 인간은 더 알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그래서 나온 말이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였나 보다. 이렇듯 알고 싶어서 파고든 공부는 더더욱 내게 모른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확인시켜 주었고 나는 내담자에게 말을 하는 쪽보다 듣는 쪽으로 계속 진화하고 있다. 다행히 지금은 그전보다 안정적으로 타로 상담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타로 상담에 대한 나름의 철학이 자리 잡았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상담은 자격이나 경험,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하는 것이며 내가 내담자의 문제에 직접적인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의 거울이 되어 내담자가 스스로 통찰할 수 있게 돕는 것이라고 믿는다. 물론 타로 상담을 하다 보면 직접적인 답을 줘야 할 때도 가끔 있지만 적어도 나는 내담자의 통찰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이 책은 실제 타로 상담 사례를 중심으로 한다. 즉 타로 리더가 내담자가 묻는 질문에 답으로 나온 카드를 해석하여 들려주는 일반적인 타로 리드 방식을 따른다. 하지만 차이점도 있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닭카드를 도출하는 방식과 분석 방식이다. 즉 라이더 웨이트 덱의 메이저 카드 22장 중에서 단 한 장만을 닭카드로 도출하고 그 카드에 숨겨진 심리적 방어 기제를 비롯한 심층적 의미를 분석하여 내담자 스스로 고민에 대한 통찰을 할 수 있게 조언하고 있다. 따라서 이 카드 해석법을 거울카드 또는 명상카드, 통찰카드라고 불러도 좋다. 참고로 본문에서는 거울카드라고 부른다. 네 번째, 거울카드는 바보의 여행이다. 타로카드는 바보가 떠나는 여행이다. 이 여행은 1번 마법사부터 시작해서 21번 세개 카드에서 마침표를 찍는다. 22장의 타로 카드 속에는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삶의 모든 형태와 희노애락의 감정이 다양하게 녹아있다. 다시 말해서 타로는 우리네 인생과 삶의 반영이다. 우리는 실제로 인생이라는 여정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공과 실패를 겪고 반성하며 다양한 감정을 경험한다. 사람들은 저마다 목표를 세우고 자신만의 개성과 방식으로 여정을 이어간다. 누구는 걸어서 가고 누구는 자전거를 타고 가며 누구는 차를 타고 가는 것이다. 또 어떤 이는 도중에 여행을 중단하기도 하지만 그조차도 존중받을 만하다. 삶의 완성은 그 누군가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설명하면 누구나 살면서 똑같은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지 않으며
똑같은 경험을 하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같은 나이에 죽지도 않기 때문에 각자의 삶의 단계, 즉 여정의 단계나 목표의 가치를 단순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여행은 각자의 몫이며 누구도 대신할 수 없으므로 이 세상에서 실제로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을 타로카드 21번 세계에 비유하는 이도 있다. 세계의 카드는 완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해석은 죽음의 순간 삶은 완성된다는 관점이다. 죽음이 그의 여행을 중단시킨다 해도 그것은 그의 여행을 바라보는 객체의 시점일 뿐 여행의 주체는 여행자이고 죽음 역시 그의 삶에 속하기 때문이다. 그가 세운 목표를 살아있는 동안 이루었든 이루지 못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살아가는 동안 인생의 목적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수도 없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자이든 타이든 어느 한 정거장에 최종적으로 발을 내딛는 그 마지막 순간이 그에게 가장 큰 통찰의 순간이자 그만의 고유한 삶이 완성되는 순간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타로카드에서 바보는 마지막인 21번 세계를 향해 여행을 떠난다. 타로의 여정은 실제 우리의 인생처럼 곳곳에 위기가 도사리고 있다. 즉 중간중간에 죽음이라는 정거장도 악마라는 정거장도 거꾸로 매달린 사형수라는 정거장도 등장한다. 하지만 바보는 이 모든 것을 여행의 과정으로만 여길 뿐 도중에 그만두지 않고 세계라는 마지막 종착지를 향해 꾸준히 길을 간다. 타로카드 한 장 한 장은 인생의 정거장이다. 우리는 각각의 정거장을 거치면서 단련되고 또 다른 삶의 단계 정거장을 예감하고 준비한다. 우리가 여행을 도중에 그만두는 순간은 내게 더 이상 통찰이 필요 없다고 느끼거나 거부할 때이다. 통찰이 필요 없다면 나를 환하게 비추고 있는 내 마음의 거울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일 것이다. 다만 우리 여행이 이 생에서 끝날지 또 다시 저 생으로 이어질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종착역을 설정할 수 없다. 바로 이 점을 반영하기 때문인지 타로에서의 여정 역시 완성은 완성일 뿐 또 다른 시작인 것이다. 분명한 것은 이미 길을 지나간 사람이 이제 막 길에 접어든 사람을 위한 이정표나 거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거울은 대화의 시작이며 대화의 친구다. 만약 그 대화의 친구가 자기 자신이라면 그는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거울을 들고 있다고 봐도 될 것이다. 거울카드 도출법에 대해 거울카드 도출법을 설명하기에 앞서 알려두고 싶은 것이 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각 카드를 활용한 실정 상담 사례가 그 카드의 키워드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낄 수 있다. 예를 들어 내담자의 질문에 악마 카드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질문 내용이 반드시 불법적이거나 폭력적이거나 악마적인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이런 경우에는 그 질문에 대한 통찰의 열쇠가 되는 악마적인 속성을 찾아내고 그것에 주목하면 된다. 각 카드의 속성이나 키워드를 활용하는 것은 전적으로 상담자인 카드 리더의 몫이다. 따라서 내담자, 즉 질문자로부터 질문을 받거나 혼자서 자신의 하루 운세를 보거나 1년 운세를 볼 때 깊이 있는 통찰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각 카드의 속성을 확실하게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카드마다 소개한 상담 사례를 참고하고 각 카드가 가진 속성, 예를 들어 거울 카드로서의 의미, 방어 기제로서의 의미, 점성학적 의미만큼은 꼭 알아두기 바란다. 거울 카드는 기륭을 알아맞히는 것이 아니라 명상이나 통찰을 위한 것으로 이 책은
라이더 웨이트 덱에서 메이저 카드 22장을 거울 카드로 활용하였다. 단,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의식을 확장하기 위해 라이더 웨이트 덱을 모티브로 하여 재구성한 일러스트를 활용했음을 미리 알려둔다. 거울 카드 도출법은 다음과 같다. 고민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다음 4가지 방법 중 하나를 활용하여 거울 카드를 선택한다. 첫 번째, 라이더 웨이트 덱에서 메이저 카드 22장을 뒤집어 섞은 뒤 문제의 답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한 장을 뽑는다. 라이더 웨이트 덱에 아름답게 채색한 유니버설 웨이트 덱을 사용해도 된다. 두 번째, 카드가 없다면 A4 용지를 22등분 하여서 0에서부터 21번까지 번호를 적고 뒤집어서 섞은 뒤 문제의 답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한 장을 뽑는다. 3. 카드가 없다면 사다리 타기 게임을 응용할 수도 있다. 선으로 사다리 모양을 그리고 0에서 20일까지 번호를 매긴 다음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나온 번호가 거울 카드 번호이다. 네 번째, 조언이나 통찰이 필요한 순간 시계를 보고 그 숫자를 모두 더한 다음 22번까지 환원하여 거울 카드를 도출할 수 있다. 여기서 22는 0으로 간주하고 23이 나오면 다시 2와 3을 더해서 5로 간주한다. 또 다른 예를 보면 12시 28분 36초 여기에서 12시 플러스 28분 플러스 36초를 모두 더하면 76이 나온다. 76은 22보다 많은 숫자이므로 7 더하기 6으로 분리해서 13으로 만든다. 13은 죽은 카드이다. 참고로 다음은 생일을 이용하는 기존의 연도 카드이다. 하지만 이 방법은 총합이 100이 아닌 이상 최종 숫자가 1이 나올 수 없는 확률상 문제 때문에 권하지 않는다. 이런 문제를 감안하고도 사용하는 타로 리더들도 꽤 있다. 생일 공식으로 보면 1년운을 볼 때는 양력으로 출생월, 출생일, 해당 년, 한 달운을 볼 때도 양력으로 출생월, 출생일, 해당 년, 해당 월, 일일운을 볼 때도 양력으로 출생월, 출생일, 해당 년, 해당 월, 해당 일. 거울 카드의 방어 기제. 이 책은 22장의 거울 카드가 가진 기본적인 의미와 함께 심리적 방어 기제에 대해서 설명한다. 방어 기제란 심리학적 용어로서 일상에서 겪는 불안이나 스트레스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심리적 전략을 말한다. 즉, 어떤 문제를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그 문제를 거부하거나 왜곡하여 받아들여 해결하는 것으로 이 전략은 무의식적으로 작용한다. 사람들은 누구나 매일 크고 작은 스트레스에 노출되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자신만의 방어 기제를 다양하게 사용한다. 그런 이유로 한 사람의 성격은 그가 주로 사용하는 방어 기제의 총합이라고도 한다. 방어 기제는 크게 5가지 정도로 분류된다. 방어 기제의 대분류. 첫 번째, 성숙한 방어 기제. 두 번째, 미성숙한 방어 기제. 세 번째, 신경직적 방어 기제. 4번, 병리적, 정신병적 방어 기제. 방어 기제의 대분류를 심리 증상적 소분류로 나누었다면 1. 성숙한 방어 기제의 경우는 유머, 예건, 억제, 승화, 이타주의, 금욕주의, 보상을 의미한다. 방어 기제 대분류에서 두 번째 미성숙한 방어 기제의 심리 증상적 소분류는 전능감, 이상화, 부정, 왜곡, 행동화, 회피, 신체적, 수동공격, 퇴행, 공상 등이 있다. 세 번째 신경증적 방어 기제는 심리 증상적 소분류로 하면은 전치, 대치,
해리, 격리, 반동 형성, 보상, 억압, 주지화, 합리화, 애정결핍, 취소, 통제, 태행 등이 있다. 네 번째, 병리적, 정신병적 방어기제를 심리증상적 소분류로 나누면 두 가지가 있는데 자기애적 방어기제와 자기 부정적인 방어기제가 있다. 자기애적 방어기제는 투사, 분리, 왜곡, 통제가 되겠고 자기 부정적 방어기제는 허세가 되겠다. 방어기제는 사용하는 강도에 따라 분류, 경계가 모호할 수 있고 학자마다 조금 다른 분류 체계를 사용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서 보상이 약점을 보호하는 차원이라면 성숙한 방어기제지만 자신의 약점을 과도하게 은폐하려 한다면 신경직적 방어기제로 볼 수 있다. 두 번째, 통제 같은 경우 자신의 불안과 내적 갈등을 감소시키기 위해 외부 사건이나 대상을 지나치게 통제하려는 것은 신경직적 방어기제지만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지나치게 믿는 것은 자기의 확대적인 병리적 방어기제로 볼 수 있다. 세 번째, 태행. 처리하기 곤란한 문제가 닥쳤을 때 미성숙한 발달 단계로 돌아가는 것은 위성숙한 방어기제지만 지나치면 신경직적 방어기제로 볼 수 있다. 네 번째, 왜곡. 자신의 욕구나 문제를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미성숙한 방어기제이고 이것이 지나치면 신경직적 방어기제로 볼 수 있다. 다섯 번째, 신경직적 방어기제가 지나치면 병리적 방어기제가 될 수 있다. 다음은 22장의 카드가 각각 나타내는 심리적 방어기제를 정리한 것이다. 0번 바보 카드는 해리, 유머, 공상. 0번 바보 카드는 해리, 유머, 공상이 해당 방어기제가 되겠다. 1번 마법사 카드는 전능감, 유머. 1번 마법사 카드는 전능감, 유머가 해당 방어기제가 되겠다. 2번 여사제 카드는 격리, 취소, 반동, 형성. 2번 여사제 카드는 격리, 취소, 반동, 형성이 해당 방어기제가 되겠다. 4번 여왕제 카드는 애정결핍, 보상. 3번 여왕제 카드는 애정결핍, 보상이 해당 방어기제가 되겠다. 4번 황제 카드는 통제, 부정. 4번 황제 카드는 통제, 부정이 해당 방어기제가 되겠다. 5번 교황 카드는 주지화. 5번 교황카드는 주지화가 해당 방어기제가 되겠다. 6번 연인은 애정결핍. 6번 연인은 애정결핍이 해당 방어기제가 되겠다. 7번 전차는 행동화. 7번 전차는 행동화가 해당 방어기제가 되겠다. 8번의 힘. 통제, 투사적 동일시. 8번의 힘은 통제, 투사적 동일시가 해당 방어기제가 되겠다. 9번 은둔자. 은둔자는 회피이다. 9번 은둔자. 회피. 회피가 해당 방어기제가 되겠다. 10번 운명의 수레바퀴는 예견이다. 10번 운명의 수레바퀴는 예견이다. 예견이 해당 방어기제가 되겠다. 11번 정의카드는 분리와 합리화이다. 11번 정의카드는 분리와 합리화이다. 12번 매달린 사람은 이상화, 억제, 신체화. 12번 매달린 사람은 이상화, 억제, 신체화가 해당 방어기제가 되겠다. 13번은 죽음, 승화이다. 13번은 죽음, 승화이다. 14번은 절제, 억제, 수동공격. 14번의 절제는 억제, 수동공격이 해당 방어기제가 되겠다. 15번 악마는 태행. 15번 악마는 태행. 16번 탑은 허세. 16번 탑은 허세. 17번 별은 이상화 혹은 공상.
17번 벌은 이상화 혹은 공상. 18번 달은 투사, 왜곡. 18번 달은 투사, 왜곡이 해당 방어 기제가 되겠다. 19번 태양은 이타주의. 19번 태양은 이타주의. 20번 심판은 금욕주의, 보상. 20번 심판은 금욕주의, 보상이 해당 방어 기제가 되겠다. 21번 세계는 승화, 공상. 21번 세계는 승화, 공상이 해당 방어 기제가 되겠다. 다음은 보다 자세한 22장의 거울 카드를 위한 여정을 열어갈 것이다.